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10강 SPSS 탐색적 요인 분석,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탐색적 요인 분석의 개념적 기초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SPSS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특정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요인 분석을 하면은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요인을 이제 축약하는 유사 변수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을 축약하는 그런 통계 분석 기법이 바로 EF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원리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 타당도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개별 요인들 간에는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또 묶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판별 타당도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당도는 어떤 측정 도구나 검사가 원래 측정하려 했던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EFA 개념도를 제가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 여러 개의 측정 변수들이 있어요. 이 변수들을 요인 분석을 통해서 두 개의 요인으로 축약시켰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1, 2, 3는 요인 1로 묶여졌고, 변수 4, 5, 6은 요인 2로 이렇게 묶여서 두 개의 요인으로 축약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목적은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회귀 분석, 판별 분석 등의 추가 분석에도 이 EFA 결과 중에서 요인 점수를 이제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목적으로도 우리가 EFA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상황을 이제 보면은 측정 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하는 것이 탐색적 요인 분석인데, 이 타당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은 모두 연속형 변수로 측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잠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6개의 변수를 가지고 지금 2개의 요인으로 축약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이 적재가 됐고, 이쪽은 요인 2에 적재가 돼서 변수 1, 2, 3는 요인 2대, 그리고 4, 5, 6은 요인 2에 이렇게 적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요인으로 이제 축약을 했을 때 많이 적재된 부분이 있어요. 변수별로 보면. 그래서 이 큰 쪽의 부분들이 0.4 이상이면 설명력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 이렇게 높게 묶였어요. 예를 들어서 0.7 이상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묶인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바로 이제 뭐냐면 집중 타당도가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변수 1, 2, 3 요인 하나로 묶여서 집중 타당도를 가지고 있고, 4, 5, 6은 요인 2에 묶여서 또 집중 타당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교차 적재치라고 해요. 이 교차 적재치가 있는데, 이 교차 적재치는 요인 적재량보다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인 적재량은 기본적으로 각 요인에서 0.6 혹은 0.7 이상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차 적재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각 요인에 0.4 혹은 0.3 이하로 적재된 경우가 있으면은, 이 경우를 우리가 이 교차 여기에서 이제
교차 적재량을 가지고 이제 판별 타당도가 이제 확보되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적재량이 0.3 혹은 0.4 이상이면 판별 타당도가 이제 저해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해당 변수를 제거하는 이제 방법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뭘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보통 교차 적재량은 0.4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0.4 이하이면은 이제 교차 적재량으로 보고 이렇게 판별 타당도를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0.4 이상이 되면은 그 해당 변수 여기 중에서 그 해당 변수를 이제 제거하고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EFL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케이모 측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틀렛 구형성 검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시행을 해서 먼저 케이모는 이제 표본의 적합성 측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모 지수가 0.7 이상이 나오면 이는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적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0.7 이상이 되겠습니다. 0.7 이상. 그래서 0.7 미만이면 이제 데이터가 적합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틀렛 구형성 검증이 있는데 이 검증은 뭐 하는 거냐면 변수들 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설로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 행렬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정 변수 간에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이제 규모가설인데 이걸 기각시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P값이 구형성 검증 결과 0.05보다 적게 되면은 대립가설이 채택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변수들 간에 상관이 존재하고 요인 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틀렛 구형성 검증은 특정 변수들 간에 상관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검증이 되겠고요. 상관이 있어야지만 요인 분석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절차입니다. 요인 분석의 절차인데 간단히 보면 먼저는 이제 특정 변수, 즉 변수들을 선정하고요.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 행렬을 이제 프로그램이 산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분석 방법으로서 요인 추출 방법을 결정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최대 의도법을 사용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추출할 요인수를 몇 개로 할 거냐, 그거를 또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요인 회전 방법을 이제 또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사용할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 회전을 한다는 것은 요인 여러 가지 변수들을 회전시켜가지고 결국은 각각의 요인으로 묶이도록 축약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인 회전입니다. 결과를 이제 나올 텐데요. 요인 회전에서 결과 분석을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우리가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추가로 우리가 이제 요인 점수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저장한 다음에 이것을 추가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인 점수를 회귀 분석 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요인 추출과 회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 추출 방법은 여기처럼 수성분 분석 방법, 최대 의도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회전 방법에도 이제 베리맥스, 직접 오블리민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 요인 추출 방법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의도법은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자연과학에서 쓰는 주성분 분석을 했을 때는 베리맥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의도법을 적용할 때는 이제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요인을 추출했을 때 값이 우리가 주성분 분석했을 때는 플러스만 나오는데 우리가 최대 의도법을 적용하면은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인 분석의 대상은 연속형 변수고요. 요인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구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인 분석을 할 때 최소 표본은 50개고요. 100개 이상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수를 결정할 때 측정 변수 개수의 최소 4, 5배 정도는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수의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고유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고유치를 사용할 때는 2를 넘어야 된다는 거 기준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통계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모형이 간명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측정 변수, 즉 설문 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한 번에 요인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연구 모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수의 독립 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 종속 변수가 많을 때는 이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독립 변수, 즉 독립 변수를 따로 요인 분석을 한번 수행하고 또는 또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또 함께 또 두 개에 대한 변수들을 다시 또 요인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전체 측정 변수를 대상으로 한 번에 EF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다 이제 요인 추격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 모형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 변수별로 따로 하고 아니면 매개 변수와 또 그리고 종속 변수를 따로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요인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인 추출 방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 사회과학 나눴을 때 주성분 분석법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최대 의도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추출할 요인수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절차에 있는데 요인수는 이제 고유값 아이겐밸류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고정된 요인수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력은 1 이상인 것을 주로 채택을 많이 하고요. 고정된 요인수는 이제 연구자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연구 변수 숫자를 이제 우리가 고정된 요인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연구 모형에서 변수가 5개가 있다. 그러면 고정된 요인수는 5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서 이제 전체 요인들의 총분산이 이제 추출이 되는데 우리가 뭐 고정된 요인수를 4개로 했다든지 5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4개로 하든지 5개로 하든지 간에 그 추출 분석 결과에서 우리가 전체 설명력이 60%는 이상 돼야 된다. 그래서 60% 이상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0%에 미달한다. 총 분산이 그러면은 측정 변수들이 전체 요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요인 분석이 의미가 해당 고정 요인수로 묶었을 때의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인 추출 방법과 요인 회전 방법은 이렇게 같이 쌍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기 바라고요. 주성분 분석법은 베리맥스,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우리 그 방법 중에서 최대 의도법을 적용할 때는 직접 오블리민법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 이제 고유값 아이겐밸류가 설명력이 1을 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최대우두법, 사회화학에서 사용하는 최대우두법을 선택할 때는 1보다 약간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1이 안 넘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1을 넘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전된 성분 행렬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 결과에 보면 나오는데, 로테이티드 컴포넌트 매트릭스라는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는데, 이때 요인 적재량 팩터 로딩이 0.4 이상 혹은 공통성이 0.5 이상이면 이제 의미가 있는 변수로 해석을 하시고요. 보통 요인 적재량이 0.6 이상이면 이제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이 높고 0.4 미만이면 상관성이 낮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인 적재량이 0.4 미만이면 우리는 그 해당 변수를 이제 제거를 시키고요. 교차 적재량이 또 반대로 0.4 이상이 되면은 우리는 판별자 정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해당 변수를 이제 제거시키는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지 구성을 이렇게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설문지 구성에서 본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인은 2개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총 문항수는 4개, 4개에서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로 되어 있어서, 우리 전체 요 8개의 문항을 가지고 요인 분석을 했을 때 축약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걸로 요거로 축약이 되고, 요거는 이쪽 파트는 요거로 축약이 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요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1번 주성분 분석법에 대한 것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 109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실수 문제인데, 이 실수 문제는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4개의 변수, 그리고 여기 4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전체의 변수를 다 투입해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법으로 요인 분석을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변수가 2개잖아요. 2개이기 때문에 고정된 요인수를 이제 2개로 할 겁니다.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법이기 때문에 베리맥스를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총 사례는 이제 120개 정도가 이렇게 120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리커트 척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은 1에서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다 연속형 변수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습 데이터는 제7장 탐색적 요인 분석 데이터가 되겠고, 분석 메뉴는 분석 메뉴에서 차원 축소 요인 분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클릭하시면서 이렇게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인 분석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묶였어요. 이렇게 2개씩을 다 비교하면 여기가 1번은 여기가 높죠, 2번도 여기가 높죠, 3번도 여기가 높고 여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지금 요인 1에 잘 묶였고, 이렇게 잘 묶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 용이성, 지각된 사용 용이성으로 잘 이제 요인 1이 묶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인 2를 이제 묶인 거를 보니까 이게 2개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다 높잖아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요인 2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예요? 유용성이죠. 그래서 지각된 유용성 요인으로 묶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설명량, 별량, 아까 총분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940, 즉 60% 이상이 되네요. 60% 이상이니까 요인 수 2개로 묶인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모 측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0.7 이상이 되기 때문에 표본의 적절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틀렛 구형성 검정을 했더니 P-밸류가 0.001보다 적어서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채택되어서 요인 분석을 하기에 데이터들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용된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계 실습 7-1 교재는 10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야 되겠어요. 파일, 열기, 데이터 이렇게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탐색적 요인 분석 데이터 열기 하십시오. 제7장입니다. 열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유용성 4개 문항, 사용 용이성 이렇게 4개 문항이 있는데, 이거는 지각된 유용성이고, 요 부분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으로 이렇게 요인 2개로 이제 연구자가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즉 유용성 4개가 하나의 유용성으로 묶일 수 있는지, 사용 용이성이 사용 4개가 하나의 요인 즉 지각된 사용 용이성으로 묶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분석 메뉴 들어가시고요. 차원 축소를 가셔서 오른쪽으로 요인 분석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 변수들을 다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분석 대상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 이제 옵션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술 통계량. 그래서 여기에서 K모와 바틀렛 구형성 검증을 선택해 주시고요. 해석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추출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디폴트 값이 주성분이에요.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주성분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스크리도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스크리도표도 필요하시면은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클릭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유값 기준으로 하느냐 고정된 요인수로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문 통계 분석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고정된 요인수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연구자는 미리 다 사전적으로 다 연구 변수가 어떤 변수들이 어떤 개념,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다 결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2개잖아요, 요인이. 그래서 2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정된 요인수 2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버튼. 회전 방법은 주성분 분석법을 썼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베리맥스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방법이 베리맥스 방법이에요. 그래서 베리맥스를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되고요. 요인 점수가 혹시 추가 분석에 필요하시면은 변수로 저장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는 클릭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분석 후에 데이터 파일에 우리가 요인 수별로 요인이 2개면 2개에 대한 요인 점수가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그 2개의 그 출력된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의 추가 분석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탐색적 요인 분석 중에서 주성분 분석 이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누르시죠? 확인. 자, 이렇게 이제 결과들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모 바틀렛 구형성 검증을 표본 적절성을 봤더니 0.863이 나왔어요. 그래서 0.863, 0.7 이상이니까 표본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틀렛 구형성 검증 결과 유의 확률이 0.001보다 적은 0.01보다 적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변수들과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 2가지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성이 이렇게 나오고 0.5 이상이면 좋은 거고요. 어쨌든 이제 설명된 총분산에서 우리가 요인 이제 2개로 했기 때문에 고정된 요인수를 2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요인 1과 2가 이제 성분 여기 보시면 성분
완투가 있어요. 완투가, 이게 완투로 묶어진 것을 가정했을 때에 이제 설명력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누적 총분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74.26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가 6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6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요인으로 묶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스크리도표는 이제 우리가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많이 꺾였잖아요. 이렇게 꺾인 부분이, 이렇게 많이 꺾인 부분이 딱 나타나는데, 많이 꺾인 부분에서 요인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결정하려면 두 개가 되겠죠. 여기서 쫙 오다가 많이 꺾였죠? 그래서 꺾인 요거 이제 두 개다. 요인수를 두 개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분 행렬과 쭉 회전된 성분 행렬이 나와 있는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고 이 회전된 성분 행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성을 먼저 보시면은 유용성이 다 보시면은 유용성 1은 이렇게 오른쪽 지금 2에 그리고 유용성 2도 2에 유용성 3도 2에 유용성 4도 2 요인에 오른쪽에 지금 다 적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사용 용이성을 쭉 봤더니 다 왼쪽에 지금 다 적재가 돼서 요거는 요인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인 1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사용 용이성이 되겠고요.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요인 2는 이쪽에 다 적재가 돼가지고 지각된 유용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여기 1번이 이제 문제네요. 유용성 1번을 봤더니 0.649 이렇게 요인 2에 적재가 됐는데 이 교차 적재치 상대쪽 요인 적재량의 반대편에 이쪽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교차 적재치인데 0.4 이상이면 판별타당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요인이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용성 1은 제거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0.4가 넘으면 교차 적재량이 너무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판별타당도를 이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거를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이제 분석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거하고 유용성 2를 제거하겠습니다. 분석 들어가시고 차원 축소 다시 요인 분석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유용성 2를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거가 됐어요. 분석 대상에서 제거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있는 지금 7개의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하겠죠. 오른쪽에 이미 다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대로 다 지금 정의가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두 번째 분석 이렇게 하나 빼고 유용성 2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유용성 1은 불필요한 이제 변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성 0.5 이상 나왔고 총분산이 여기 지금 누적 퍼센트를 봤더니 75%가 나와서 60% 이상이 돼서 문제가 없고요. 스크리드도 아까하고 똑같고 회전된 성분 행렬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성분 요인 2죠. 요인 2에 지금 0.836, 0.890, 0.813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없어요. 이제 주차 적재량도 0.4 이상이 없으니까 요인 2에 잘 적재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사용 용이성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에 다 적재가 됐죠. 그래서 요인 1에 적재가 됐고 이거는 이제 사용 용이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인 1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으로 요인 1의 명칭을 이제 부여하시면 되겠고요. 요인 2는 여기 지금 3개가 이제 포함이 됐는데 요인 2죠. 요인 2는 요것들이 되니까 지각된 유용성으로 이제 명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제10강 SPSS 탐색적 요인 분석 1번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